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2차 행정 절차론 24년도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잘 보시고 오셨나요? 행정 절차론의 난이도로 따진다면 올해 시험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1번 문제의 사례 같은 경우가 항상 1번 사례가 어렵냐 쉽냐에 따라서 그 시험의 전체 난이도를 좌우하기는 하지만은 1번 사례 같은 경우는 뭐 학원가에서 많이 찍히던 사례기는 해요. 많이 찍히던 사례고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봤었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쓸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2번, 3번, 4번의 약수 문제가 법에서 보면은 사실 각 개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조사 질서위원회 규제법 이렇게 나왔는데 각각의 개별법에 조문의 순서로 보면 좀 뒤쪽에 있어요. 조문의 순서가 뒤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문의 순서가 뒤쪽에 있으면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무래도 중요 주제로 많이 꼽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기는 했죠. 이럴수록 뭐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아무래도 시험을 보신 분들이 뭐 이 강평을 듣지는 잘 않아요. 왜냐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뭐 해설 답안만 봐도 이게 나왔고 이게 결론이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 영상은 사실상 지금 12회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험을 보실 여러분들의 이제 후배 행정사가 되실 분들이죠. 이제 후배 수험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행정 절차로는 그래요. 8개의 법이기 때문에 8개의 법은 굉장히 양이 많죠. 그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다 정리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대로 다 정리한다라는 것은 이제 좀 불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논술이나 아니면 답안에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어떤 요약집 같은 거를 활용하게 되는데, 자, 핵심 요약집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요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를 펼쳐놓고 핵심 요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빠짐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이번 시험의 교훈이 될 수는 있겠죠. 뭐 핵심 요약집에서 벗어나는 문제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핵심 요약집 자체가 뭐 중요 주제만 다루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모든 전 범위를 좀 요약해서 실어 놓은 교재이기 때문에 그 핵심 요약집을 바탕으로 뭐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 것들은 조금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 뭐 이런 평가는 좀 하면서 이제 핵심 요약집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다음에 판례 위주로 우리가 행정 절차론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논술 1번 문제는 판례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판례 부분에서 우리가 찍힐 수 있는 판례는 항상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뭐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판례면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판례는 어떤 내용이 나왔고 어떻게 뭐가 논점이며 그 다음에 올해 시험이나 이제 뭐 다 우리 과목은 아니지만 다른 과목에 우리 시험의 다른 과목의 판례 같은 것도 봤을 때 그 판례 자체를 뭐 그대로 내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은 그래도 또 판례를 살짝 각색을 해가지고 내기도 하거든요. 그럼 약간의 변형이 됐을 때 그거를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자, 뭐 이런저런 얘기보다는 그래도 기출문제 풀이니까 풀이를 바로 시작하는 게 낫겠죠. 자, 1번 문제예요. 1번 문제는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죠. 제가 문제를 다 읽거나 그러지는 않을게요. 왜냐하면은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보신 분들이야 당연히 본인의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문제는 익숙할 거예요. 자, 보면은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인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많이 꼽혀요. 이거는 뭐 행정 절차론뿐만 아니라 행정법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이 지휘승계 신고는 승계를 한다라고 한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승계가 되니까 갑이 이 지위를 넘기는 그런 양도인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 양수인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양수인이 나는 이런 지위를 받았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갑의 지위를 내가 행사하게 될 거예요. 라는 것을 행정청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행정청
승인을 받는다. 우리 행정절차법의 표현은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행정청 A가 이거를 승인해 줬을 때 이제 을은 갑의 지위를 승계받게 되죠. 자, 행정청 A가 그러면 얘가 신고를 한다라고 하고 그거를 승인해 준다는 내용을 이제 신고를 수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문제는 이 수리예요, 수리. 이것이 그냥 단순한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허가를 받아서 본인이 하고 있었던 어떤 그 권익을 박탈시키고 을에게 완전히 넘겨주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 수리는 우리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행위 요건적 신고다라고 해서 요건적 신고. 자, 흔하게 쓰는 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죠. 신고다라는 어떤 법적 성질을 갖게 돼요. 답안을 썼을 때 어저께 시험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또 많은 질문을 하세요. 이제 뭐 저는 수업 시간에 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그러니까 행위 요건적 신고와 자체 완성적 신고, 이 두 개의 성질을 각각 쓰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근데 제 이제 기출 답안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법적 신고를 언급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 두 개의 성격을 뭐 나열해 준다거나 거기까지는 요하지를 않을 거예요.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렇게 함부로 뭐 어떤 출제자의 어떤 채점 기준표를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은, 자, 우리는 시험 범위가 행정 절차론이에요. 행정 절차론에서는 행정법 1차 행정법에서도 배우겠지만 행정 절차론에서 다루고 있는 신고는 이 행위 요건적 신고가 아니라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그런 신고,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신고를 행정절차론이라는 행정절차법에서 다루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행위 요건적 신고는 행정절차법이 아닌 행정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신고예요. 따라서 이 행위 요건적 신고와 그 다음에 자기 완결적 신고, 그러니까 수리를 요하는 신고, 본래적 의미의 신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판례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이게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요? 갑의 지위를 박탈시키고 을에게 모든 지위를 승계시키는 어떤 효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함부로 우리가 심사하지 않고 그냥 신고만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뭔가 신고를 하고 그 과정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리를 해야지, 그래야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다. 그 말이라는 거는 이 신고로 인해서 갑에게는 뭐예요? 갑은 지위를 박탈한다는 어떤 권익의 어떤 제한을 가져온다는 그런 불이익한 처분이다. 한 처분의 이 처분의 효력을 가져온다 라는 곳이 더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 행정절차법의 시험 범위가 그렇잖아요. 행정절차법의 시험 범위가 어떤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는 어떤 절차와 그러니까 모든 처분의 절차지만 특히 중요시 되는 것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는 절차와 그 다음에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는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이 두 개 신고의 법적 성질이 문제지만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쓰는 것보다는 이게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그 두 부분을 강조해서 쓰는 것이 답안에서 점수를 받기는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 두 가지를 써야 돼요. 일단 갑에게도 이제 물은 문제 1에서 갑의 지위도 물었지만 갑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등이라는 것은 당사자는 직접 상대방이고 등은 우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을 의미하는데 갑의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당사자, 그러니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예요. 왜냐하면 이 수리라는 처분이 갑의 뭐예요? 지위를 자꾸 말씀드리지만 갑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지위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또 행정 절차법에 당사자의 자격에서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법령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의 당사자가 되겠죠, 을은. 그러면 그 법령에 따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로서의 당사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지위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단순한 어떤 신고가 아닌, 그 신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수리를 해야지, 승인이라는 어떤 수리를 받아야지, 그래야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죠. 따라서 자, 법적 성질에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갑에게 권익을 제한시키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런 지위승계는 당연히 당사자의 개념도 써야겠지만, 지위승계 자체가 당사자의 자격이 승계되는 것은 행정청의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이제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가 물음 1 다시 보면, 지위승계 신고의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수리할 경우 갑은 당사자 등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 라는 물음 1번에 다 이제 해설을 볼게요. 보면은 지위를 승계한 자가 관할 행정처행 일을 신고해서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된다고요? 종전의 영업자, 그러니까 종전 영업자라는 것은 갑이 되겠죠. 갑에 대한 어떤 영업허가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며, 그리고 이 수리를 수리하는 처분 자체는 종전사업자, 그러니까 갑에 대한 어떤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갑이 이제 당사자에 해당되는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당사자의 어떤 개념이나 당사자의 자격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좀 써줘야겠죠. 자, 당사자의 개념 역시 법조문이에요. 처분의 직접 상대방, 그리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인. 여기서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은 당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권과 신청에 따라서 절차에 참여하게 된 이해관계는 당사자 등의 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항상 이 갑, 양도인은 당사자 등 중에 당사자에 해당돼요. 아무튼 이 당사자 등은 자연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우리가 또 을 같은 경우 당사자가 된다는 거는 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이걸로 우리가 갑이나 을은 허가를 받아서, 그 영업자 지위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된 거니까, 자, 3번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사안을 적용한다면, 자, 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요? 처분에 관한 권리 이익을 사실상 양수한 자가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지 당사자 등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건 행정절차법의 조문이에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그럼 행정청의 승인을 받는다는 내용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고 후 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그냥 사안의 적용에 한 줄로 들어갔지만 굉장히 이 내용을 써줘야지 점수적으로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수리하는 A시장의 수리처분은 을이 갑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기 때문에 종종 영업자인 갑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는 점에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되는 거죠. 당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판례가 그랬어요. 판례가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당사자 등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에 해당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로 넘어갈게요. 물음 2로 넘어가면, 자, 같은 사례예요. 같은 사례에서 이제 을이 신고를 했고, 행정청 A는 수리를 했으면 을한테는 좋을 텐데 수리를 하지 않고 뭐를 했어요? 불수리. 그러니까 이 신고에 대해서 나는 수리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수리가 이 신고 자체가 행위 요건적 신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기 때문에
불수리하게 되면 어때요? 신고로서 효력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해줘야지 효력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불수리하게 되면 을은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불수리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거부처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부처분이다. 거부처분은 논점이 벌써 우리 시험에 올해까지 따지면 3번. 그러니까 이 앞에만 해도 2번이나 나왔어요. 거부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인가요?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 기출이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시험 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부처분이란 거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아직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에 따른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아직 권익이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해줄게 라고 해야지 권익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직 권익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거부라는 것이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한이라는 단어가 제가 뭐라고 했어요? 원래 있었던 걸 못하게 하는 것이 제한이지, 원래 없었던 거 그냥 없는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제한이 아니잖아요. 거부라는 거는 원래 없었던 거고 그 없었던 거를 그대로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권익의 제한이라고 볼 수 없어서, 자,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례의 표현이에요.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전통지 같은 경우는 거칠 필요가 없어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불이익한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전통지는 거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유 제시 같은 경우 어때요? 이유 제시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자,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불이익한 처분이든 아니든 이유 제시의 대상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문제에서, 자, 불수리 처분에 앞서서 을에게 거쳐야 되는 절차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연히 불수리 처분은 거부 처분이고 이 거부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니까 사전 통지는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는 뭐 불이익한 처분이든 아니면 뭐 수익적인 처분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유 제시는 거쳐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자, 20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통지의 대상이나 면제사유 또는 이유제시의 개념, 대상, 면제사유 같은 경우는 단문 위주로 우리가 뭐 요약집을 통해서 외웠던 그 단문 위주로 간단하게 써줘야 되죠. 자, 그래서 사전통지 대상은 불이익한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면제사유는 뭐 제가 2문자를 좀 사용할게요. 뭐 긴자성 이렇게 외웠던 거 쓰면 되고요. 자, 거부처분이죠. 거부처분.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거부처분이라는 건 내가 신청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아직 처분이 나오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부라고 하더라도 권익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례의 표현. 자, 판례의 핵심 문구를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달달 외우고 계셨을 거예요. 그 외우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가 밝혀주고 써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유 제시, 역시 이유 제시, 의, 대상, 면제사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사안의 해결에서, 자, 신청에 따른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통지의 대상은 아니다. 이유 제시의 경우는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유 제시의 특별한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자, 모든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그래서 사전통지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지만 이유 제시 절차는 거쳐야 한다라고 사안을 해결해 주시면 이제 답안을 완성시킨 거죠. 자, 사례형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2번, 3번, 4번의 이 약수형 문제가 뭐 완전 생뚱맞은 문제다. 이거는 뭐 절대 안 보는 문제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 요약이든 아니면은 기본이든 해가지고선 쭉 과정에서 항상 설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요약집에도 있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치가 정말 중요한 순위를 우리가 쭉 나열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봐야 되는 그런 주제일까? 마지막까지는 그러니까 몇 개를 찍어서 본다면 마지막까지 봐야 될 주제인가? 뭐 이런 건 아니죠. 자,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주제들만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누구는 합격을 해야 되고 뭐 결과적으로 불행하지만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험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은 사실 아주 중요한 주제 그 다음에 조금 아닌 주제 섞어서 내야지 문제를 이제 변별력을 높일 수 있죠. 그다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브릿하다, 완전 생뚱맞다 이런 문제 역시 뭐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또 누구나 잘 못 쓸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완전 핵심 주제와 그다음에 완전 생뚱맞은 정말 브릿하의 서로 아닌 그런 경계선에서 한두 문제를 섞어서 문제를 내게 되는데. 올해 이제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는 그 한두 문제 약수의 세 문제가 솔직히 보면은 조금 다 좀 경계선에서 나온 거 아닐까 뭐 이런 그 제가 평가는 해요. 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잔소리 같이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요약집을 위주로 우리가 요약집 위주로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회독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중요한 주제는 중요한 주제니까 아무래도 좀 정성 들여서 써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집중해서 외우되 그 안에서 버리고 가는 주제는 없이 좀 꼼꼼하게 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보게끔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이에요. 집단 분쟁 조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자,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어떤 분쟁 조정에 대한 어떤 조문이 쭉 나열되다가 맨 마지막에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조문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나와 있는 이 조문만이 정답에 해당되느냐? 아니죠. 분쟁 조정 절차의 절차는 당연히 해당이 되면서 집단 분쟁이기 때문에 특유한 어떤 특례적인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냥 분쟁 조정이 나와도 전체를 다 써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분쟁 조정 절차만 나와도 전체를 다 써야 된다. 왜? 분쟁 조정이 나와도 집단 분쟁 조정도 분쟁 조정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집단 분쟁 조정 절차만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가 여기서 안 거치는 게 아니라 이 절차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특별하게 규정된 절차가 더 있는 거니까 이것도 써줘야 된다. 그래서 다 써야 된다. 그럼 양이 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어요. 자, 그래도 둘 다 써줘야 돼요. 근데 그래서 둘 다 쓰는 답안을 제가 만들었다가 이거 양이 너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 2번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몇 분일까요? 수학적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분? 그러니까 왜냐면은 100분 동안 어때요? 우리가 두 과목, 그러니까 200점의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20점이면은 10분이죠. 근데 계약법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은 또 사례가 많죠. 그리고 행정 절차론 같은 경우도 앞에 사례가 쉬웠다, 어려웠다를 떠나서 아무리 쉬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시간을 더 쓸 수는 없겠지만 쉽다고 해서 시간을 적게 쓸 수는 없는 게 사례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를 읽어야 되고 그 읽은 거를 바탕으로 이것이 논점이구나 해서 논점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렇게 작성을 해야지 해서 사안의 해결까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문제를 읽는 시간이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인데 꼼꼼하게 읽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잡아먹는 시간 같은 거를 계산한다면 약술 문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최대 8분. 그쵸? 8분 정도예요. 7분, 8분일 거예요. 그러면 7분, 8분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작성할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답안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된 답안지를 만들었다가 물론 강사 답안은 뭐 여러분들이 쓸 수 있든 없든 그냥 쭉 하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강사의 답안이긴 하지만 저는 제 기출 문제 뭐 기본서 뒤쪽에 기출 문제 해설이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기출 문제 해설도 다 보시면 알겠고 제가 뭐 역대적으로 계속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는 답안을 쓰기가 좀 힘들어요. 이건 다 쓰지 못해서 요 정도까지만 제가 답안을 달았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분량으로 항상 답안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답안이 굉장히 길다라고 하면 그 당시 기출이 됐을 때는 없었지만
개정이 되면서 조문이 추가됐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 당시에 이제 시험 환경에 맞춰서 답안을 작성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없었던 조문이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추가된 것을 만든 답안은 추가해서 문제를 우리가 답안을 작성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쓰기보다는 조금 벅찬 그런 답안을 만들긴 하지만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험 보고 나서 답안을 다룬 거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쓰기보다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단 분쟁 조정의 어떤 한 개의 조문 위주로만 답안을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일반적인 분쟁 조정 절차도 수업 시간에 쓰라고 했으면서 왜 답안을 작성 안 했지? 그것까지 쓸 필요가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일 마지막에 쓰시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남는 시간대로 최대한 많이 쓰는 거죠.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여기 답안 작성하진 않았지만 수업 때 자주 했었던 그 분쟁 조정 절차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더 써주시면은 그거마다 계속 점수가 획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사실 행정절차법 점수를 아주 잘 주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채점 기준표나 아니면 채점자들이 만드는 그런 답안 같은 경우는 시험 수험자의 시간을 고려해서 만들진 않거든요. 본인들도 제가 볼 때는 다 못 쓰실 것 같은데 본인들은 수험자의 그 시간을 고려해서 만들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 기준표에서는 제가 만든 답안,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 답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10점에 조금 넘는 그런 답안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쓰셨다면은 당연히 점수가 문항 2번 같은 경우는 문제 2번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자, 일단 집단 분쟁 조정은 사실상 또는 뭐 법령상 어떤 중점이 되는 사항이 공통 또는 유사한, 그러니까 공통이거나 아는 유사한 그런 주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는 50명 이상의 피해가 발생됐었고 그 50명이라는 거는 다른 구제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은 사람은 제외시키고 아직 구제를 받지 못한 그 50명이 이제 집단 분쟁을 의뢰 또는 신청하게 되면 실시가 돼요. 자, 그렇게 실시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피해자가 이만큼의 범위가 있어요. 피해자의 이만큼 범위가 있지만 이만큼이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어때요? 이 조정 절차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항상 공고를 해요. 공고라는 게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잖아요. 이런 집단 분쟁 조정 절차 시작할 거니까 피해자들 빨리 신청하세요 라고 공고를 하고 그 공고를 본 사람들은 추가로 신청을 하겠죠. 자, 그래서 추가로 계속 플러스해서 신청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분쟁 조정이라는 거는 뭐 침해 행위를 중지해라, 그 다음에 구제 대책을 세워라,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은 뭐냐,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상대방에게 보내죠. 그 신청과 조정안을 작성해서 보내기까지는 최종 기간은 60일이고 뭐 부득이한 경우 항상 기간은 연장될 수가 있으니까 60일 이내에 보내고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조정안이 왔을 때, 자, 일반적인 분쟁 조정 절차에서 제가 항상 그랬죠. 조정안이 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수락을 하게 되면, 수락을 한다. 자, 뭐 분쟁 조정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상대방, 이제 처리자가 수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참여하지 못한 요 사람들 있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집단 분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야, 너가 피해를 보상했다고 수락을 했으니까 비록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이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지금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런 보상 계획서를 제출해 보는 게 어때? 라고 권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 중에 일부가 신청한 사람 중에 일부 이런 사람들이 어때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는 조정 절차를 믿지 못해. 나는 소송을 제기할 거야 라고 해서 소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절차는 진행하게 되니까 자, 이 사람들을 절차에서 제외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일단 처리 기간 60일이고요. 그 다음에 게시 공고, 우리가 게시를 공고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어떤 신청을 받고 처리 기간은 60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대표자를 선정하게 되죠. 항상 다수일 때는 절차 지연의 효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자를 선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쟁 조정에 대해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난 조정안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도 뭐 계획서를 제출할 일이 없겠죠. 하지만은 그 분쟁 조정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어떤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제출 권고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진행 중인 당사자들 중에 일부가, 정보 주체의 일부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라고 한다면 그 일부만을 절차에서 제외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문제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 질서유연의 규제법 중에서도 좀 뒤쪽에 있는 과태료 재판에 그 중에서도 뒤에 있는 약식 재판이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일반 행정사를 보시는 분들이 훨씬 좀 더 유리하게 작성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행정사에서는 과태료 재판이 기출로 2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그 과태료 재판을 좀 열심히 보고 있죠.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비벼 썼다? 뭐 괜찮아요. 잘 쓰신 거예요. 일단 약식 재판은 어떻게 돼요? 신문 없이 행하는 재판이죠. 원래 과태료 재판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송사건, 그 일반 행정사의 비송사건하고 제가 자꾸 비교를 하면서 수업 때도 말씀드리는데 기출 때도 그거 비교할 수밖에 없겠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송사건 같은 경우는 임의적 변론, 임의적 신문을 원칙으로 해요. 따라서 신문은 법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인정하는 거지 안 해도 상관없는 것이 원칙이죠. 근데 과태료 재판은 거기에 대한 예외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적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검사와 당사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그다음 필요하다면 행정처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법원에서 그냥 이런 사건은 뭐 굳이 들을 필요 없어. 상당 뭐 그렇게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상당한 그런 견해가 있다. 이유가 있다면 그럴 때는 신문 없이 행하는 재판을 약식 재판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신문 없이 했다. 제 과태료 재판 원칙은 신문이 있어야 되는데 신문을 없이 했다라고 하면은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과태료의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왜 우리 신문을 안 하고 왜 우리 의견 안 듣고 그냥 바로 약식 재판을 했어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 약식 재판은 소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원래대로 신문을 듣고 하는 의견을 듣고 하는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의 신청은 기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시 항고 기간하고 우리가 똑같이 그러니까 과태료 즉시 우리가 이 비송에서의 즉시 항고가 아니라 이 질서 위반의 규제법도 즉시 항고가 규정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똑같이 불변 기간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을 넘어가서 했다. 그러니까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각하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기간 동안 그냥 이의 신청, 약식 재판 그냥 받아들일게요. 굳이 정식 재판 절차를 거쳐봤자 뭐 특별하게 이익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냥 이의 신청을 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취하라는 거는 이의 신청을 한 그 사람의 의사로 취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각하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각하를 시킨 거죠. 자, 차이점은 본인의 의사냐 아니면 법원에서 강제로 각하를 했느냐 그것이 차이점이고 공통점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아무튼 이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 신청이 각하가 되면 그 정식 재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약식 재판 자체를 확정시키게 되는 거죠. 자, 답안에서 뭐 세부적인 사항을 본다면은 약식 재판 신문 없이 행하는 과태료 재판이에요. 그러면 이의 신청은 그 신문 없이 행한 그 약식 재판을 행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신청 기간은 7일이에요. 자, 그래서 7일 이내에 그리고 7일은 불변 기간이고 약식 재판을 한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약식 재판은 소멸이 되는 거죠. 약식 재판을 했던 그 결과 그거는 다 소멸되고 없었던 거가 되고 원래 원칙대로 정식 재판을 하게 되죠. 자, 취하 같은 경우는 당사자나 검사가 이제 스스로 취하하는 거고, 이 취하 역시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만 신문 기일에는 그냥 판사님을 앞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신문이란 건 내가 판사님한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냥 종이를 쓸 필요 없죠. 그때는 말로써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거,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때는 법원에서 각하를 하는 거예요. 자, 차이점은 뭐 굳이 차이점은 뭐다 이렇게 쓴다기보다는 이의신청은 취하는 뭐고 각하는 뭐다, 이 두 개를 써주시면 둘 간의 차이점이 나오게 되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그 취하나 각하가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하더라도 효력은 아무튼 취하가 됐을 때, 각하됐을 때 아무튼 약식 재판은 확정된다라는 것이 공통점이 될 거예요. 자, 자율관리 체제의 구축 신고죠. 제가 수업 때 이랬어요. 이거 행정조사기본법 자체가 양이 많은 법은 아닌데 행정조사기본법은 그래도 출제율이 높은 법이라고. 그래서 기본법에서 뭐든 버릴 수는 없다고 했어요, 제가. 근데 뭐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거면서 제가 이렇게 했죠.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하고, 그래서 자율신고제도로 신고를 하면 그거는 실제 행정조사를 해서 받은 내용으로 가름하고,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제 구축, 어떤 그 자율관리체제의 어떤 기준을 외부로 알리는 고시를 하면 그 자율관리체제에 대해서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율신고를 했던 사람,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에 준수해서 그런 체제를 구축한 사람 모두 세제나 아니면 행정적인 어떤 혜택을 부여한다. 자, 요 네 가지만 외우자고 했죠. 그래서 자율신고할 수 있고, 신고는 행정조사에 가름하고, 그 다음에 자율관리체제 기준을 고시하면 그 고시에 따라서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 이렇게 자율신고한 사람,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한 혜택을 부여한다. 자, 이 정도 한 4줄에서 5줄 이 내용을 쓰셨다면은 아마 이 문제에 한해서는 합격 정도의 점수는 충분히 받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 합격의 점수는 한 10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내가 점수를 많이 따가지고선 붙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딱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 그 남는 시간, 아까 2번에 어때요? 이번에 분쟁 조정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더 투자해서 아까 제가 쓴 답안 정도가 한 10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추가로 해서 추가로 일반적인 어떤 분쟁 조정 절차를 다 추가해서 점수를 획득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돼요. 자, 약술형 문제가 2번, 3번, 4번이 수업 때는 계속 반복해서 했었던 거지만 제가 뭐 마무리 특강이나 아니면은 뭐 최종 정리의 어떤 뭐 문제에 포함되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는 제가 중요 순위대로 말씀을 드렸다. 제 변명을 해본다면 말씀을 드렸다. 근데 그 외적으로는 항상 핵심 요약집은 적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우리가 뒤쪽에서 아예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라고 했던 뭐 그런 주제는 아니었어요. 제가 핵심 요약집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은 보지 마세요.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날리세요. 이거 뭐 주민등록법에서 뭐 우리가 사실조사 뭐 이쪽만 하고 또 뭐 나머지는 그냥 솔직히 날리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날린 주제는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수업 때 제가 날린 주제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핵심 요약집 위주로 좀 꼼꼼하게 보신 분들은 괜찮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강사의 답안처럼 완벽하게 쓰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올해 합격의 어떤 기준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중요 순위로 나간다면은 조금 뒤쪽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자율관리체제 구축 신고에 대해서 쓰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주제 같은 거 4번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핵심 키워드나 핵심 문장 위주로 쓰셨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3번 문제나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 때 반복했던 그런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쓰셨다면 나쁘지 않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좀 평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뭐 물음 1 같은 경우는 갑에 초점을 맞췄던 거고 물음 2 같은 경우는 을에 초점을 맞췄던 거기 때문에 이게 갑에 대해서 쓰는 건지 을에 대해서 쓰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별하셔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썼어야지 점수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문제 이제 1번부터 4번까지를 봤을 때 2번, 3번, 4번 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였다면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조금 쉬운 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쉬운 문제일수록 점수를 좀 박하게 매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는 편으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서 본인의 점수를 기준으로 삼고 향후 이제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다 붙었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내년부터 14회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이 수업을 활용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24년도 기출 문제 해설을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혹시나 이제 1년 동안 따라와서 시험을 보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셨다면은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